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나는 중앙당 비서가 된 다음에도 당 대표단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곤 했다.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쪽에서는 외무성 부상이 나를 안내했다. 나는 내빈 자격으로 바간이라는 불교 사원이 많은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불교의 심오한 교리에 탄복하고 있던 터라 나는 바간의 오래된 사원들을 흥미있게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한 사원에서 이상한 보살상을 보게 되었다. 그 보살상은 오래되어 온통 새까맣게 녹이 슬어 있었는데 배꼽 부분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합장을 한 채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나를 안내하는 외무성 부상도 그 보살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나는 그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왜 배꼽 부분만 녹이 슬지 않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 보살이 배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인민들이 믿고 있어서 배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보살의 배를 만지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살의 배를 만지다 보니 그 부분만 녹이 슬지 않았던 것이다. 부상께서도 배가 아프면 이곳에 와 보살의 배를 만지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아니라면서 자기는 곧바로 의사한테 전화를 건다고 했다. 그는 자기도 불교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교를 믿는 이곳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무지한 대중들은 보살이 진짜 배를 고쳐준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와 같은 인텔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불교를 믿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가? 그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하여 절대적인 것, 영생하는 것을 믿고 싶어지는 게 마음의 평화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전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의 대답은 궁색했다. 배 아픈 것을 고쳐주는 보살은 존재하지 않아도 절대적인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것마저 없다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럼 절대적 존재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야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칸트도 순수 이성에 대한 실천 이성의 우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나의 말에 그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흙이 된다고 했다. 나는 부상에게 왜 사람의 생명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는가? 개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미얀마 인민이야 죽겠는가? 우리 개인들은 죽어도 인류는 계속 살아있고 더 번영해 나간다고 말했다. 물론 민족이나 인류도 절대적 존재는 아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해져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인류도 멸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정상적으로 자기 과오를 비판하고 서로 사랑하며 협조해 나간다면
인류는 영원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유한한 생명을 인류의 무한한 생명과 결부시키고 인류의 영원한 번영 발전을 위해 한 생을 바쳐나간다면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을 들은 부상은 고개를 숙인 채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훗날 나는 미얀마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를 문득 떠올리곤 했다. 마음의 평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개인의 유한한 생명과 인류의 무한한 생명을 결부시켜 다 같이 보람차게 사는 미래 사회를 건설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러나 과학교육 비서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학 총장 시절 나는 한때 과학교육 비서가 된다면 과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담한 정책을 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과학교육 비서가 되고 보니 내 능력으로는 과학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과학교육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 것은 주체 철학의 기본 요구이다. 사회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과학교육 사업을 모든 사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고 그것이 다른 사업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과학교육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한다. 그 하나가 개인 숭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군국주의이다. 북한의 교육은 타가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을 따라 배우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배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 역사 등 김부자 우상화 과목이 기본 과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학과목에조차 김부자의 우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 우상화가 어떤 학자나 예술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 대한 우상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권력에 대한 우상화이며 독재에 대한 우상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청소년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노예화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우상화 과목의 비중이 예외 없이 33.3%로 매우 높다 보니 학생들의 창조적 지혜를 키우기 위한 학습 시간이 그만큼 적어진다.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제일동포 자녀들의 일반 교육 수준에 비해 북한 학생들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과학교육 비서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안다고 해도 내 힘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또 군국주의로부터 출발하여 학원이 군대화될 뿐만 아니라 전쟁 준비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생산이 위축되면서 학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약화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먼저 교육자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권력 우상화의 결과로 인해 교육자를 희망하는 인재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교육자는 인텔리고 인텔리는 혁명화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교육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예로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당위원회의 지도원으로 배치된 자가 자기 스승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육자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학교, 즉 초등학교 교원도 선생이라고 높여 불러야 하는데 당에서 근무하는 젊은 놈들은 교장 선생이건 나이 든 선생이건 가리지 않고
동무하면서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학원의 자유란 아예 없고 당의 독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나는 나름대로 교육자들의 사회적 권위를 높이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학교 내에서 서로 존경하고 협조하는 미풍을 세우자고 꾸준히 호소했다. 나는 특히 소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물론 모범적인 교육자도 적지 않았다. 나는 모범 교육자와 모범 학교들을 적극 내세웠다. 평양에 여자 교장이 이끄는 소학교가 있었는데 학생들과 선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어 그녀의 그런 기풍이 학교에 넘쳐 흘렀다. 학교는 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몇 해 동안 유리가 한 장도 깨지지 않을 만큼 학생들이 모범적이었다. 교사들도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한 여선생의 남편이 국가기관의 간부였던 관계로 그때까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주택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새로 배정받은 주택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학교에 출근하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대동교를 건너야 했다. 그래서 그 여교장과 동료 선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근을 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교장 선생과 동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옮겼는데 결국 2달도 안 되어 다시 예전의 학교로 돌아왔다. 아무리 출퇴근이 불편해도 정든 교장 선생과 가정처럼 화목하게 단합되어 있는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게 돌아온 이유였다. 훗날 나는 과학교육비서를 그만둔 뒤 10년쯤 지나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학교 선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 한 번은 교장이 알아누워 피를 많이 쏟았다는 소식을 들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병원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피를 뽑아달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진을 이뤘다는 것이었다. 그 교장 선생은 40여 년간 소학교 교장을 하면서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 학교의 사정이 이런데도 당에서는 나에게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교육자들을 비판하는 회의를 자주 열 것을 요구했다. 나는 마지못해 비판 회의를 열기는 했으나 오히려 모범적인 교육자들의 아름다운 일화를 소개하고 그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데 더 힘을 기울였다. 정규 교과과정 내에 노력동원과 군사훈련,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경축하는 행사를 비롯한 갖가지 정치 행사 등 예정되지 않은 행사가 너무 많아 교육이 자주 중단되었다. 이런 여건에서도 나는 교원들이 중요 과목의 교육에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애썼다. 보통 교육에서는 수학 교육이 후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수학 교육의 발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도록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입장은 훗날 좌경 분자들에 의해 수령 우상화 교육을 약화시키고 기술 실무 교육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5년제 대학에서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2년 반도 안 되었다. 게다가 그 2년 반 동안에도 교과 과정이 자주 중단돼 학생들의 사고 발전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 보려고 고안해낸 것이 일하면서 논쟁하는 학습 방법이었다. 나는 이 학습 방법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항일 유격대식 학습 방법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은 항일 유격대가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온 이름이었다. 대학 총장 시절 사회과학 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외 이론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급 간에 경쟁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 경쟁에서 많은 학급이 중도에서 탈락하고 마지막에 철학과 4학년과 법학부 국가건설과 4학년만이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추수 동원령이 내려 승패를 가리지 못해 최종 결승은
추수동원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추수동원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온 다음 두 학급의 경쟁 토론을 지도했는데 추수동원에 나가기 전보다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어 있었다. 그처럼 급격한 발전에 놀란 나는 그 원인을 캐보았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수동원에 나가 별을 베고 나르면서도 자기들끼리 계속 논쟁을 벌인 것이었다. 논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어떤 날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다. 논쟁의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일을 하면서도 능히 논쟁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중단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중단한 채 모내기나 김매기, 추수작업 등의 작업동원에 나갈 때마다 나는 학습지도 교훈을 딸려 보내면서 아침 식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하루 동안 논쟁할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20분 정도 설명해 주도록 했다. 학생들은 노동 현장에 나가는 도중에도 서로 논쟁을 하고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 때도 서로 조를 짜 논쟁을 하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학습지도 교훈을 동원하여 일하면서 논쟁하는 학습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아무리 육체 노동이 심한 경우에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논쟁 시간을 짜낼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시간은 육체 노동에도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당 책임비서와 의견이 대립되어 어느 편이 옳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후로 당 책임비서도 일하면서 논쟁하는 학습 방법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학생들이 일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면 우선 피로가 덜하고 대학생으로서의 학습을 계속한다는 긍지가 높아져 같이 일하는 농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교육 경험을 전국에 걸쳐 일반화할 것을 건의하고 전국에 이 경험을 보여줄 시범 상학을 조직했다. 일하면서 논쟁하는 학습 방법은 김일성과 김정일도 적극 지지해 주었다. 나는 노력 동원과 각종 사회 동원으로 학업이 1년에 적어도 8, 9차례 중단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정신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나는 교육 분야에서도 과학교육 담당 비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했다. 김정일은 조직부를 통해 비서들의 활동을 감시하게 하고 군중의 여론과 반대 의견 같은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또 감시 활동 결과를 담당 비서와 협의할 것 없이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김정일이 그 보고 자료를 읽고 내려보내주면 비서들은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령 조직부의 해당 과 직원이 과학원 원장을 좋지 않게 봤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과학원의 당비서를 통해 과학원 원장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반영 자료를 과학원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꾸며 김정일에게 보고한다. 그럴 경우 과학원을 담당한 과학교육비서는 과학원 원장을 철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우리도 완전히 조직부의 손에 놀아나는 셈이었고 한편으로 조직부는 점점 더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